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도 했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모여들어서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인증샷 당연하죠. 한번 찍으려고. 푸틴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문바들을 받네. 이게 민주적인 과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지지율 득표율에 대해서는 푸틴에 한참 못 미치지만 푸틴의 절반의 득표율만으로도 지금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몰고 오는 그 정치력을 가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적 호기심이 크겠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희망 그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증샷이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네. 러시아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예전처럼 뭐 동북아시아 이름도 없는 나라 이 정도는 아니야 이제. 세계적 위상은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 이슈를 한반도로 끌어와서 북한 비핵화라든지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북중 정상회담이라든지 다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인 건 맞는데 김정은 위원장만 지금 뭐 미국 가고 중국 가고 이래서는 힘의 균형이 안 돼요. 아무리 독재적 요소가 강한 나라라고 해도 한반도에 러시아에 있는 주요 정치 세력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그렇죠. 제대로 비핵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부분도 있겠죠. 한 가지 목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가지고 대통령 연설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야 대표들을 막 만나요. 그럼 우호적 감정이 생겨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유엔 같은 데서도 메시지들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마음이 남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 남도 촌놈의 꿈이 곧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통령 연설 중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러니까 세계 석학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문점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발빠른 동북아 정세를 거의 주도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국제적 외교를 펼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선언과 맞물려서 북한의 김정은은 핵시설을 파괴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 남한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경제적 벨트나 또는 폐쇄되어 있는 국제 제재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인근 국가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 오고 러시아를 갔다 오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일본과 대화를 좀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시아 말했던 우리의 5개국에 사실은 거의 북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려는 좋은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정말 제 이 감동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저는 좀 남다른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저희가 어렸을 때 민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측면을 한번 본다면 17세기, 16세기가 소빙하기라고 해요. 그때 유럽인들이 러시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잡기 위해서 미국이 대륙을 점령하듯이 유럽인들이 러시아 대륙을 토착민들을 다 살상하고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다 죽여버려요. 80% 정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그 이후에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와서 이념적 군사적 지역으로 완전히 동북아시아가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14개 국가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는 약 130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몽골이 막혀 있죠, 중국에 의해서. 중국이 공산주의의 노선을 걸었었죠. 북한이 막혔죠. 그리고 이 북과 중국과 몽고, 소비에트 연방 이 4개 국가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미국이 서방국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고립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지정학적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지정학적 위치, 불리한 위치라고 얘기했던 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맞부딪힌 곳이 한반도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1000년간의 얼어있는 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곳은요
세계의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북아 크기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하고요. 크죠. 네. 인구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사실 그때 3억이 넘었거든요. 이제 분열돼서 얼마 안 되지만 그곳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열리는 게 아니고 14개 국가 130개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와 경제 사회가 열리는 거고요. 거기다 중국에 14억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게 미래 인류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러시아는 이미 발전할 것만큼, 아니, 유럽은 발전할 만큼 했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유라시아 국가들은요,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땅도 넓고요, 자원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공산사회, 사회주의를 해본 국가들이 있고 이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사요? 미국보다도 강국입니다. 군사 기술이. 우주 기술요? 러시아가 미국보다 강국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유라시아 국가들이,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군사 경제만 한국의 ICT, IT 기술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합쳐지면요, 저는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측면, 이런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땀이 흐를 정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19세기 말에는요, 한말에는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침탈되고 개방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체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한반도 동북아의 중심이 돼서 완전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융합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방법론에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뭐 철도, 가스관, 전력망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철도, 가스관, 전력망을 그냥 그 사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왜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스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직접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하면 채산성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게 러시아 영토가 크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러워 보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각 전력망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비경제적인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망에 참여하는 국가나 경제적 이익단체들의 숫자가 많아져야지 전력망을 건설하고 가스관을 건설하고 가스를 사용해서 전력을 만들든 열을 발생하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러시아는 국토가 이제 면적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 발전소 하나에서 다음 발전소까지 연결되는 전력망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각 전력망 자체를 구성할 때 러시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국가로 송전한다, 수출한다, 그렇죠. 전력 수출한다라는 개념이 부과되지 않으면 러시아로서는 전력 사업을 전개할 만한 유인 요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스관도 그렇고 전력망 사업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이게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라 러시아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남북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태평양을 통해서 그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그 관문. 입구가 열리지 않고서는 러시아가 뭐 가스관이든 철도든 전력망이든 만들어낼 유인 요소가 없어요, 지금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명시적으로 이제 선포한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당신들한테 필요한 자원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자본과,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까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러시아 사람들은 사실 한국 잘 모르거든요. 특히 그 정치 엘리트들일수록 그냥 북한이랑 비슷하겠지 뭐. 그 정도? 그냥 뭐 동양인들 좀 있는 그 모여 사는 나라겠지, 그 정도의 관심이지만 러시아 자국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술과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그 시선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극찬을 받았던 이유가 희망을 등에 안고 갔다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피폐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채사성이 맞지 않다는 게 이게 1억 4천밖에 안 돼요, 러시아 인구가. 근데 땅은 엄청나게 넘잖아요. 네. 막 북극까지 다 지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이 휘발유가 970원일 때요. 러시아가 170원이었어요, 휘발유 1리터가. 그러니까 기름만 써도 가스를 개발 안 해도 그냥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부 인접국가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국제적 경제 제재 때문에 전부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블루오션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돈 모으는 건데. 자원 풍부한데. 그러니까 적재적소죠. 그렇죠. 적재적소죠. 그 집권 7년 차인 대통령께서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러시아 관계 여러 가지 다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적 관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미국 입장에서만 생각해왔던 오랜 시간 동안의 세월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한반도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그러니까 개념 있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우호적 관계를 심지어는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배제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아베가 또 그랬어요. 내가 뭐 비용은 다 될 테니까 좀 끼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영년외교하고 있고요. 이건 어쩜 필수 같은 건데 러시아 의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일요일 날 월드컵을 관람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월드컵만 보고 거의 돌아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하니까 즉각 뭐 어떤 이슈에 대응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지만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난 뒤에는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1, 2년 차에 행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피감기관 돈으로 어디 외유 나가고 이런 거랑은 완전히 반대의 성격에 진짜 필요한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러시아 이야기가 우리 보니까 신비님이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셨네. 공부를 무지하게 하셨네 진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아니 날마다 나와 날마다. 네, 뭐 근데 저는 진짜 그 제가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네 꿈이 뭐냐 곰피디가 물어봤을 때 자전거 타고 그 유럽 이렇게 실크로드 타고 가는 게 꿈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저 양반 거거든요. 지금 사기치고 있어요. 네. 마치 이제 내가 푸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요거 하려고 네 꿈이 뭐냐.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저 88년생이잖아요. 딱 봐도 18이네요. 네, 딱 봐도. 18. 내년에 19 되겠네. 아이 새끼 진짜. 그냥 늙었어. 곰피디 형. 자, 우리 있잖아요. 문 열리면 새날 끝내고 바로 갑시다. 자, 알겠고요. 러시아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그런 거지. 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해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땅이 얼어 있어요. 사람이 못 사는 땅이지 자원이 없는 땅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의 눈. 왜 그러냐면 거기에 푸틴이 뽑힐 때 부정선거 의혹은 상상을 초월해요. 네. 야수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서 투표하거든요, 막. 쌍둥이라잖아요. 심지어 투표율이 100%가 넘어. 정말 좋은 날. 이제 신비는 국정원을 넘어 KGB까지 또 씨발 감시받게 생겼네. 어쨌든 간에 시민의 눈을 러시아로 수출, 네. 모델 수출.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과도 잘 지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또 트럼프도 형님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막혀 있죠. 중국에 의해서. 중국이 공산주의의 노선을 걸었었죠. 북한이 막혔죠. 그리고 이 북과 중국과 몽고, 소비에트 연방 이 4개 국가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미국이 서방국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고립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지정학적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지정학적 위치, 불리한 위치라고 얘기했던 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맞부딪힌 곳이 한반도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1000년간의 얼어있는 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곳은요. 세계의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북아시아 여기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하고요. 네. 인구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사실 그때 3억이 넘었거든요. 이제 분열돼서 얼마 안 되지만 그곳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열리는 게 아니고 14개 국가 130개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와 경제 사회가 열리는 거고요. 거기다 중국의 14억의 제재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인근 국가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 오고 러시아를 갔다 오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일본과 대화를 좀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시아 말했던 우리의 5개국의 사실은 거의 북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려는 좋은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정말 제 이 감동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저는 좀 남다른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저희가 어렸을 때 민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측면을 한번 본다면 17세기, 16세기가 소빙하기라고 해요. 그때 유럽인들이 러시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잡기 위해서 미국이 대륙을 점령하듯이 유럽인들이 러시아 대륙을 토착민들을 다 살상하고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다 죽여버려요. 80% 정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그 이후에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와서 이념적, 군사적 지역으로 완전히 동북아시아가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14개 국가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는 약 130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몽골이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도 했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모여들어서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인증샷 당연하죠. 한번 찍으려고. 푸틴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문바들을 받네. 이게 민주적인 과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지지율, 득표율에 대해서는 푸틴에 한참 못 미치지만 푸틴의 절반의 득표율만으로도 지금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몰고 오는 그 정치력을 가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적 호기심이 크겠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희망, 그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증샷이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네. 러시아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예전처럼 뭐 동북아시아 이름도 없는 나라 이 정도는 아니야 이제. 세계적 위상은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 이슈를 한반도로 끌어와서 북한 비핵화라든지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북중 정상회담이라든지 다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인 건 맞는데 김정은 위원장만 지금 뭐 미국 가고 중국 가고 이래서는 힘의 균형이 안 돼요. 아무리 독재적 요소가 강한 나라라고 해도 한반도에 러시아에 있는 주요 정치 세력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그렇죠. 제대로 비핵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부분도 있겠죠. 한 가지 목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가지고 대통령 연설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야 대표들을 막 만나요. 그럼 우호적 감정이 생겨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유엔 같은 데서도 메시지들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마음이 남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 남도 촌놈의 꿈이 곧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통령 연설 중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러니까 세계 석학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문점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발빠른 동북아 정세를 거의 주도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국제적 외교를 펼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 선언과 맞물려서 북한의 김정은은 핵시설을 파괴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 남한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경제적 벨트나 또는 폐쇄되어 있는 국제 열리는 것이고요. 이게 미래 인류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러시아는 이미 발전할 것만큼 유럽은 발전할 만큼 했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유라시아 국가들은요.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땅도 넓고요. 자원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공산사회 사회주의를 해본 국가들이 있고 이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군사요. 미국보다도 강국입니다. 군사 기술이. 우주 기술요. 러시아가 미국보다 강국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유라시아 국가들이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군사 경제만 한국의 ICT, IT 기술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합쳐지면요. 저는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측면, 이런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땀이 흐를 정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19세기 말에는요.